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서유럽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히틀러에게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죠. 남들에게 말하지 않은. 프랑스 함락? 아니죠. 영국 본토 침공? 그것도 아니고 아마도 이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텐데 뭡니까? 소련 침공. 그렇죠. 소련 침공이죠. 히틀러의 이 미친 행동과 히스테리가 1941년 6월 22일에 폭발하는 시점과 우연히도 또 겹치죠. 나치 독일의 소련 침공, 그 뒤에 숨어 있었던 사건들의 전말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 합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죠. 독소전쟁의 첫 작전인 바바로사 작전에서 가장 먼저 벌어진, 그리고 첫 번째로 벌어진 전투들 중에 가장 늦게 끝난 전투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 브레스트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얼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1차 세계대전 때도 중요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지금 나치 독일군이 결국은 모스크바 선까지 가는 것이 목표인데 왜 이 초장에 첫날부터 브레스트 요새라는 곳에 매달려서 여기에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또 소련군도 여기를 방어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뒤로 빠지면 될 텐데 여기를 왜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상징적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브레스트의 요새 형태의 성이 축조된 것은 19세기 경이지만 러시아 제국의 방어선의 일부로 진지와 요새화하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18세기 말부터입니다. 당시에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제국과의 국경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 200여 킬로미터에 걸친 방어선 을 건설하겠다, 이 생각을 러시아의 군부가 한 것이죠. 이 계획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강력한 요새를 9개를 짓고 그 요새와 요새를 연결한 방어선을 완성하자,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 중에 한 곳이 브레스트 요새였던 거죠. 러시아 제국의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에 합당한 전투력을 그곳에 배치를 했느냐, 그것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이 뒤에 나올 얘기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보편적입니다. 어떤 전쟁사에 보면 전쟁 준비를 매우 철저히 했는데 초기 전투에서 정말 중요한 지역의 방어를 굉장히 소홀해서 어처구니 없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의 프랑스도 그렇고, 가까운 사례로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의 여러 축선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굉장히 거기가 중요한 것을 알았고 적이 공격해올 것을 알았지만 충분히 방어를 못해서 결국은 전체적인 방어 시스템이 무너진 사례가 인류 역사에 굉장히 많죠. 브레스트 요새가 그랬다는 거죠. 러시아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상당한 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 주춧돌이 1836년에 세워진다고 해요. 1차 기초 공사가 완료된 것은 1842년. 이때는 요새까지는 아니고 성을 세우고 주변을 좀 정비를 했겠죠. 이때 당시에 이것이 얼마나 러시아 제국의 수건 사업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기록을 보면 되죠. 니콜라스 1세가 이 당시 캡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건설 현장을 7번이나 방문했을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증축, 확장, 강화, 이것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계속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도 이것이 건설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 7만 명을 한꺼번에 동원해서 요새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 이 7만 명이라는 것은 동원된 총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나와서 들어갔어, 집에 갔어, 그리고 다시 나오면 그게 또 합산이 되는 겁니다. 작업하고 돌아가고 작업하고 돌아가고 교대한 사람들을 총 합치면 7만 명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제 바바로사 작전이 시작된 41년 6월 22일로 돌아가 봅시다. 바바로사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나치 독일군이 가장 먼저 공격한 중요 지형지물 중 하나가 이 브레스트 요새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브레스트 요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냉전시대 소련 시절에 영웅칭호를 받은 도시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 있어요. 독소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브레스트 요새의 규모는 그 안에 약 1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새의 특징은 고전적인 지상군 공격으로는 도무지 쓰러뜨릴 수 없는 요새였다.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철옹성이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요새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갇힌 채 방어하는 것이 현대전에 적합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굉장히 시대착오적이죠. 이 요새 방어를 러시아군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러시아군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군의 소위 전격전의 모양새를 봤어요. 그런데 이 요새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요새 방어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뒤통수를 칠 수 있잖아요. 이게 요새의 한 무슨
400명, 500명 들어가면 이 새끼들 뭐야 하고 지나가면 되지만 거기에 10,000명, 20,000명 있으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갔는데 뒤에서 10,000명이 쫓아가고 공격하면 어떡해. 그러니까는 이제 뒤가 구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요새는 독이 묻은 양날의 검이에요. 잘못 뒤들다가 나한테 무슨 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새 방어라는 것은 스스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독이 묻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브레스트 요새 방어전은 과연 독 묻은 검이 누구를 쳤을지 한번 우리는 살펴보고 싶은 것이죠. 한번 앞에서부터 착착 살펴보죠. 독일군이 1941년 6월 22일 새벽에 공군을 먼저 출격을 시키죠. 그래서 소련을 폭격했을 때 소련군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이 브레스트 요새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 전선 일대에 공급하는 탄약과 유류를 이 브레스트 요새에 보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의 일을 기억을 해내서 야 여기는 때려야 돼 해서 독일 공군 포병이 성과 주변 일대에 콕콕 집어서 포격을 했다는 거죠. 성 안에 있던 소련군 이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왜 이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이 브레스트 요새에 있는 소련군을 포함한 당시 야전에 있던 특히 제1선에 있던 소련군은 독일군의 공격 징후에 대해서 상급부대의 첩보나 지침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독일군이 집결해서 공격하려는 태세를 갖춘 것을 앞에 있는 사람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봤어도 봤다고 옆에나 아니면 상급부대에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지난번에 독일과 소련의 이중첩자 관련해서 컨텐츠 진행하면서 말씀드렸죠. 스탈린은 독일군이 공격한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것은 멍청하거나 센스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소련이 방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고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독일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자칫 독일이 공격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티를 내면 독일로서는 알고 있어? 눈치 깠어? 지금 빨리 공격 이럴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모른 채 하고 모른 채 하기 위해서 보고조차 못하게 해놨다는 그런 주장이 있다. 일각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독일이 공격할 징후가 보인다고 해도 이러한 상황이니까 지휘계통을 통해서 보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스트 요새는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한 채 집중 폭격을 때려 맞은 거죠. 초전에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지휘체계가 다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격 준비 사격 단계에서 방어하는 부대가 포격을 맞고 지휘 통제 체계가 마비됐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격 준비 사격을 할 때 그냥 포를 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좌표를 찍어갖고 거기다 때린다고요. 근데 그 좌표를 찍을 때 그냥 여기 이렇게 해서 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포병 관측반이나 아니면 특수부대가 가서 지휘소가 있는 곳, 통신탑이 있는 곳, 유류 저장고가 있는 곳을 정확히 지도에 좌표로 찍어요. 그래서 거기를 정확히 때린단 말이에요. 이 포격을 맞으면 그냥 초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 22일 당일 09시경 공격 준비 사격이 멈췄을 때는 요새가 어느덧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이때 성안에는 약 9,000명의 소련군이 주둔 중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정규군도 있었고 국경수비대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군대의 상태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최전선 부대잖아요. 그러나 완편된 부대가 아니었다. 당시에 모든 소련군이 이제 막 동원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상대는 뭐예요? 완전히 준비를 다 한 독일군이 공격해 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때 브레스트 요새 안에는 대략 소련군 3개 사단이 들어가 있었는데 완편되지 않았고 3개 사단이지만 실제 병력을 다 합치면 1개 사단도 못 채울 만한 그러한 상태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브레스트 요새를 공격한 것은 제45 보병사단인데 이 부대가 원래 오스트리아 제45 보병사단이에요. 이 부대는 말 그대로 알보병입니다. 알보병.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전투 지원 부대가 없었어요. 약간의 포병 지원 그리고 공군의 간헐적인 폭격 지원을 받았죠. 자, 이 알보병만 보냈다는 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브레스트 요새를 쉽게 점령할 것으로 판단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쟁에서 브레스트 요새가 스치기만 해도 항복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요새화시키겠다는 계획만 있었지 실제로 요새화시킨 것은 굉장히 최근이었고 어느 정도 요새화가 된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어땠냐면 여기를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서 요새를 포기하고 뒤로 부대를 일찌감치 뺐어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차지했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소련군이 강한 저항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공식 기록에는 6월 22일부터 29일까지라고 돼 있고 소련 측의 주장에 의하면 1941년 7월 23일까지 항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이곳을 영웅도시로 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6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상황만 먼저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22일에 공격 준비 사격이 시작됐고 이것만으로도 소련군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23일과 24일 양일간의 독일군 알보병들이 주로 화력을 이용해서 성내의 소련군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하고 총만 쏴서는 소련군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성전 형태,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지적 작전, 시가전인 거예요. 그 안이 도시니까. 그래서 1차로 독일군이 약 1개 연대 규모의 알보병을 보냈는데 1개 연대 규모로 1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 안에서 9,000명이 방어하고 있을 때 거기를 점령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1차로 들어갔던 이 1개 연대가 오히려 피해가 너무 커져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첫날 6월 22일에만 독일군이 약 300명의 전사장자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딱 이때 어때요? 소련군 역습 기회잖아요. 그런데 역습을 못해요. 역습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없지만 그 당시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회고록을 충분히 반영했을 영화나 드라마 자료에 보면 초전의 피해가 너무 컸고 특히나 민간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소련군의 상당히 많은 노력은 전사상자를 처리하는 데 투입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습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일하고 25일에는 서로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지 못하는 공격과 방어가 오갔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때는 독일군이 다소나마 우세하게 들어가서 이 요새 서쪽에 있는 주요 지형지물들을 다 차지한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되니까 소련군은 점점 작전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더군다나 계속 독일군의 포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추산하기로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1,500명이 전사를 하고 최대 5,000명가량이 포위됐거나 탈출하려다가 포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의 공격이 어떤 형태의 작전으로 실시가 되었을 것이다? 내부 소탕전 내지는 시가전, 이런 이제 점단위 전투가 실시가 되는 것이죠. 작전 계획이나 일관된 전술 행동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점단위로 조전을 하는 거예요. 기습과 충격에 의해서 아주 서서히 고통스럽게 진행되는 소모전의 형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26일부터 27일, 28일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6월 26일에 독일군이 승기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써 있어요. 그러나 시가전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모두 다 정말 죽지 못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때 공격하는 부대의 총사령관 45 보병사단의 사단장이었던 프리츠 슐리퍼가 보고를 해요. 아니 어떻게 알보병만 가지고 지금 요새를 계속 공격하라고 합니까 이거. 소련군이 지금 요새 속에서 기관총, 소총 쏘면서 우리 부대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피해가 늘면 다음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면 군단, 군사령부, 집단군 전체의 작전에 차질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러고 이제 딱 배를 째는 거지. 그래서 6월 26일에 다시 한번 독일 공군을 지원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져요. 이건 좀 뒤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부터 독일군이 선택한 것은 주로 불태우기, 화공 전술이에요. 안에 있는 인원들이 스스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브레스트 요새 안에 있던 군인과 민간인들을 굉장히 자극을 해서 모두가 나와서 방어에 참여합니다. 남녀노소가 다 나와서 물자를 나르고 불을 끄고 보급에 나서요. 또 중간중간에 포위망을 뚫기 위한 소련군 특공대가 나와서 교전을 했지만 역부족으로 모두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고 나중에 전쟁 영웅이 되죠. 26일의 상황을 끝낸 것은 결국 독일 공군이었습니다. 주요 부대들이 모두 나와서 항복을 해요. 공군이 와서 폭격하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모두가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독일군이 공격해왔던 서쪽의 반대편에 있는 동쪽 막루 등에 남아서 최후까지 항전을 합니다. 추산되기로는 1개 대대 규모가 남았다고 해요. 이 인원들이 남아서 항복을 한 26일부터 29일까지 항전을 하는 것이죠. 중간 집계를 해봅시다. 당시 브레스트 요새 공방전에서 약 2,000명의 소련군이 전사를 했고 독일군은 430명이 전사했으며 독일군 부상 규모는 한 670명 정도 됐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고요. 요새에 남아있던 6,800명의 소련군이 모두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련군의 저항이 끝나지 않았죠. 브레스트 요새에 남은 시민들을 데리고 최후까지 항전을 해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6월 29일까지 항전을 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7월 20일까지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상식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6월 29일 혹은 7월 20일까지 항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 요새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독일군의 목표는 뭡니까? 최후의 한 명까지 잡아내는 게 아니라 빨리 모스크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복을 받아놓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새 내에 숨어있던 잔당들이 모여서 도망다니면서 얼마든지 독일군에게 피해를 강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기록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브레스트 요새의 최후까지 남아있었던 인원이 가브릴로프 소령인데 그가 약 1개 소대 규모를 규합을 해서 최후까지 항전을 했고 7월 23일에 항복을 했다. 이 기록은 독일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왜?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1945년 5월까지 포로로 있다가 풀려나서 나중에 전쟁 유공자가 되죠. 1957년에 가서는 이제 레닌장을 받고 소련 인민영웅 칭호를 받습니다. 물론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러했는지 영웅 칭호를 받을 만한 공적이었는지 그 여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1950년대에 한 번, 1960년대에 한 번 소련이 공산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프로파간다의 일부로 없는 영웅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을 우리가 조금 건드려 보자면 후일 소련에서 자체 평가하기를 브레스트 요새 공방전이 초기 독일군 공세에 큰 구멍을 내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스트 요새에서의 소련군과 러시아 민중들의 저항에 대한 이야기가 독소 전쟁에서의 어떤 신화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나갔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다뤘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랬을까? 브레스트 요새 공방전이 유명해진 것은 사실은 이 벽에 써놓은 문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아직도 남아있는데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요새를 떠나지 않는다. 하여 나는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겠다. 나의 모국이여 안녕. 1941년 7월 20일 이 문구가 사실이다 아니다를 저는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대대적으로 선전되기 시작한 시기가 참 공교롭다는 것이죠. 1956년에서 57년 사이에 소련이 본격적인 공산주의 체제 선전을 하기 시작한 시기하고 이 문구가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영웅의 얘기가 나오고 신화급으로 격상되는 것이 1960년대 후반이에요. 브레스트 요새라는 이 무생물이 영웅 요새 칭호를 받고 브레스트 도시가 영웅의 도시라고 해서 이 일대를 성역화하는 것이 바로 체제 선전 시기랑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브레스트 요새에서 항전한 소련군과 그 요새 내에 있던 러시아 시민들의 전투가 상당수 실제 있었던 일이고 또 싸움, 교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전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믿는 전우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 전해줄 만한 일이지만 이것이 있는 사실 그 자체로만 전달을 해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 체제 선전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없는 영웅을 만든다든가 없는 애국심을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과장하거나 억지 영웅, 억지 신화를 만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한 민족에게, 어떤 한 국가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치고 내부적으로 갈등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든다는 점에서 그런 차원에서 거르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주는 색을 칠하지 않아도 빛납니다. 안 그래도 빛나는 진주인데 여기에 너무나 덧칠을 해놨기 때문에 그 색을 벗기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오늘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소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소련군이 그야말로 지리멸렬했다. 엉망진창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스탈린이 믿지 않았고 대응이 느렸다더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소련군인데 왜 그렇게 못 싸웠나? 뒤에는 잘 싸우거든요. 초기에는 왜 그렇게 힘을 못 썼는지 무슨 일이 중간에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